저는 올해 65, 정혜숙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말수가 줄어든다지만 저는 그보다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제 상처를 꺼내는 일, 제 딸의 허물을 들추는 일,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기에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용기를 내봅니다. 마음 한쪽에서 오래 끓던 이야기, 뜨거울 때 한번 따라내야 제 숨이 좀 쉬어질 것 같아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5년쯤 됐습니다. 그가 남긴 건 보험도 두둑한 통장도 아니었지요. 작은 단독주택 한 채, 오래된 장롱, 유난히 반짝이던 옛 사진들, 그리고 혜수가 이 집만은 꼭 지켜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등받이 삼아 살았습니다. 벽지의 얼룩도, 겨울마다 울던 창틀도 웃음처럼 익숙해지면 다 사소한 것이더군요. 그래서 집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체온. 그랬던 곳이 어느 날 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딱히 별다를 것 없었지요. 마트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사왔고 세탁기를 한번 돌리고 저녁에 끓일 된장국 생각을 하며 마당을 잠깐 쓸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에 낯선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얇은 A사 종이 한 장, 인쇄가 또렷해서 더 차갑게 보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라는 굵은 글씨, 그리고 작은 글씨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로, 그런 숫자들이 촘촘히 적혀 있었지요. 처음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친 줄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모서리에 찍힌 도장이 말해주더군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거기엔 제 딸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정. 제 손목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아이, 비 오는 날 젖은 머리카락으로 제 무릎에 얼굴을 묻던 아이, 졸업식마다 구두가 닳도록 일했던 제게 엄마 나 대신 구두 새로 사요 하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매도인 란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눈이 맺혀서가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어 글자들이 낯선 상형 문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든 생각은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설마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눈앞에 증거가 놓여 있어도 믿고 싶은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설마가 제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도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방 시계는 똑딱거리며 저를 보채는데 저는 의자 끝에 앉아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일단 전화를 해야 한다. 부동산이든 딸이든 누구든. 그런데 전화기 화면에 떠 있는 딸의 사진이 자꾸만 저를 붙잡았습니다. 유치원 모자, 초등학교 운동회, 첫 출근 날의 투박한 정장. 그 모든 사진이 한꺼번에 겹쳐져서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5번, 6번. 그러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가 들렸습니다. 간단한 문장인데 그게 어찌나 길던지. 문장을 다 듣고 나니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의 그림자들이 제 등을 밀어내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날 밤 거실 불을 켜둔 채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컵에는 물을 따라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뭘 더 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었고 젊음을 잃었고 친구들을 하나둘 떠나보냈는데 집까지 잃는다면 그 다음 제게 남는 건 뭘까?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마당에서 새가 한 번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숨을 들이켜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문 하나가
철컥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젠가 어딘가에 꺼내야 하겠구나. 오늘이 아마 그 언젠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이 열리자마자 동네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어제의 종이를 비닐 파일에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만나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제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저희 집을 몇 번이나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던 그 해프닝을 아는 사람이었지요. 제가 파일을 내밀자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 그건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말끝이 무섭더군요. 사장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계약서, 인감직인이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아닌데 제 이름이었습니다. 따님이 가져오셨어요. 일정도 촉박했고요. 금매로 내놓자고 해서. 사장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의 입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딸이요? 라고 묻는 대신 그랬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질문보다 체념이 먼저 오더군요. 저는 계약 상대의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의 일부도 확인했습니다. 숫자와 이름, 날짜가 차갑게 제 손끝으로 내려왔습니다. 손끝이 얼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사진으로 찍어 폰에 저장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를 때 제 손이 가늘게 떨리더군요. 나오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멘트, 같은 무력감. 저는 문득 문자라면 닿을까 싶어 짧게 적었습니다. 민정아, 엄마야. 전화 좀 줘.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다리가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아줌마들이 서너 명 모여 말하더군요. 그 집 팔렸다며? 딸이 아주. 뒷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안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치심은 뜨겁게 올라왔다가 곧 차가운 바람처럼 식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한 문장이 제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효도할게. 그 말이 제 가슴을 사정없이 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냄비를 올렸다가 불을 껐습니다. 국을 끓일 입맛이 아니었습니다.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얼굴, 짙은 눈썹, 부끄러운 듯 웃는 입술.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키라고 했던 그 집 못 지켰어. 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러면 덜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오후가 기울 무렵 딸의 직장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낮췄습니다. 민정이가 오늘 출근했나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차가운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초에 그만두셨는데요. 전화를 끊자마자 벽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침대맡에 두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깨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반짝이는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들어오지 않았고 오로지 정적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소문은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물기 없는 속삭임이었지만 곧 이름을 얻고 얼굴을 가졌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사려면 두세 마디를 견뎌야 했고 마트에서 줄을 서면 뒤통수에 붙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제 앞에서 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이라 했고 그 일이라 했습니다. 소문은 되게 친절하지요. 사실을 도려내고 과장을 더 씌워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립니다. 젊은 남자랑 다닌다더라. 외제 차례.
호텔에서 밥 먹는 걸 봤대. 누구에게 들었느냐고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저는 그 소문의 일부가 될 테니까요. 저녁 무렵 미용실 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래 다니던 곳이라 머리를 자를 때면 집 안 얘기를 조금씩 나누곤 했지요. 원장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실은 민정 씨 요즘 남자분이랑 같이 보이더라고요.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는데 돈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저는 고맙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받침까지 또렷이 닿는 그 돈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긁었습니다. 저는 그날 거울을 오래 봤습니다. 내 얼굴에 금이 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요. 이마의 주름, 눈가의 묵은 그늘, 입가에 굳은 핏줄. 금은 얼굴에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가운데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이 깊자 저는 서랍을 하나씩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공구함, 고장난 라디오, 오래된 보온병,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봉투 안엔 예전에 딸이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면접 잘 보고 올게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동그랗고 성급한 글씨. 저는 봉투를 쥔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고 된장을 한 숟갈 풀었습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국물이 팔팔 끓는 동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엔 꼭 같이 먹자라고 쓰려다 만문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리는 상상을 했고 문 앞에서 딸이 신발을 벗는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상상은 친절했지만 현실은 조용했습니다. 국은 식었고 마음은 더 식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자. 제가 딸을 찾아 나서자. 딸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무슨 얼굴로 숨고 있는지, 누가 그 곁에 있는지 제 눈으로 보자. 다음 날 저는 가볍게 챙겨 입고 딸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낯선 향기가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 처음 맞는 섬유유연제. 그건 집안에 다른 사람이 드나든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편함을 뒤져 소포 영수증과 전단지 사이에서 카드 명세서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지, 결제 상호,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윤태호.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날카로운 펜 끝으로 지워지지 않도록. 현관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저는 계단을 내려와 골목 끝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골목은 늘 그래왔듯 무심했고 새는 하늘을 가로질렀고 바람은 제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일은 단지 집을 잃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믿어온 세계의 모양이 바뀌어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두려웠고 동시에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름을 찾았으니 이제 얼굴을 봐야 합니다. 제 딸 곁에 서 있다는 그 남자, 윤태호. 그는 누구이며 왜 우리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슴에 넣고 아주 천천히 다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알아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이상했습니다. 따님이 너무 급하게 처리하셔서요. 계약금도 바로 들어오고 중도금도 하루 만에 치르셨거든요. 혹시 그 남자 같이 왔었나요? 제가 묻자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키 크고 말 잘하는 젊은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뭐랄까
좀 사업하는 사람 같다고 해야 하나? 차도 좋았고요. 그 말에 머리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태호였습니다. 그때까진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얼굴에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교묘한 말솜씨, 반듯한 외모, 그리고 돈의 냄새. 사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님이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이 일로 놀라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인감증명도 직접 안 오시고 대신 서류를 맡겼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놀라지 않게 조용히. 딸의 그 말이 나를 지키려는 말이었는지 속이려는 말이었는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방 속 종이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골목 어귀의 나뭇잎이 제 발끝에 쓸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다치는 거야. 그래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남편을 믿었고 딸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집 대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것이 아니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딸의 원룸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골목 끝에 노란 간판의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 아르바이트생이 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민정 씨요? 요즘은 잘 안 오세요. 전에 남자친구분이 대신 와서 이것저것 사가시던데요. 혹시 그분 이름을 아시나요? 카드 결제할 때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태호였던가요?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이름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윤태호, 윤태호. 한 글자씩 부를 때마다 그가 점점 실체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그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윤태호 대표, 윤태호 쇼핑몰. 그의 얼굴 사진이 떴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인터뷰 기사, 청년 CEO라는 수식어.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투자 사기 의혹 있음, 직원 임금 체불, 잠적 중이라는데 인터뷰는 왜 해?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딸이 믿고 따르던 남자가 실은 사람들의 돈을 빼돌리고 도망친 사기꾼이었다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아니면 알고도 숨기는 걸까요? 그날 밤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다시 걸었다가 또 끊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를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마침 이런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눈멀게 한다. 그 말이 제 얘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딸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빙자한 함정 속에 빠져버린 거라고. 며칠 뒤 새벽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딸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야, 민정아? 지금 어디야? 엄마, 나. 잠깐만. 나중에 얘기하자. 미안해, 엄마. 전화는 짧게 끊겼고 그 뒤엔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이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딸이 경찰서라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경찰서 안에서 마주한 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윤태호 씨와 따님이 함께 자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현재 윤 씨는 잠적 중이고 따님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고 했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물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가 제 심장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민정아. 아직 늦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바람이 불어 낙엽이 몇 장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 낙엽 위에 해숙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면 그 다음엔 자신이 내는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동안 제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창문 흔드는 바람조차 제겐 너무 큰 소음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은 며칠이었지요. 그 아이가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 그 이름 옆에 참고인이라는 단어가 붙은 현실. 그것만으로도 제 심장은 하루에도 10번씩 무너졌습니다. 가끔은 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딸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전부야.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게 혹시 짐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이 늘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그 아이가 어릴 적 남긴 흔적을 찾았습니다. 낡은 크레파스 상자, 금이 간 머리핀, 그리고 아직도 손때가 묻은 어린 시절 사진. 그 속에 민정은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선생님 될래. 그 웃음이 이제는 나를 찌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조금씩 모서리를 잃어갔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그 아이가 느꼈을 두려움과 외로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을 사람 없는 세상 속에서 그 아이는 얼마나 절박했을까. 라디오는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음악을 틀어주더군요. 그 일정한 리듬에 맞춰 저도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엔 현관문을 열고 빛을 들이고 저녁엔 불을 끄며 하루를 견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의 기도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커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낯익은 향기가 스쳤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이 쓰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자 종이에서 딸의 손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엄마 얼굴 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믿고 싶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말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은 자꾸 뒤로 미뤘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지켜준 사람은 엄마였다는 걸. 나 이제 다시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집이 없더라도 엄마가 있으면 그게 집이에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아니라 숨이 먼저 막혔습니다.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문을 여는 일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딸이 돌아온다면 그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 나는 문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저는 멀리서 익숙한 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 대신 낡은 코트를 입고 손에는 싸구려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그 안엔 두부 한 모, 그리고 된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둘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 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게 제겐 노래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이제 됐다. 우리 다시 여기서 시작하자. 민정은 국을 한 입 먹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릴 적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속에 남은 돌덩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라디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집은 피 한 방울 나눈 사람들이 다시 웃는 자리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돌아왔으니 이제야 진짜 집이 돌아온 거구나.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용히 변했습니다. 서로의 말보다 소리가 먼저 흘렀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그 사이에 섞인 짧은 숨소리, 오랫동안 닫혀있던 공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들였습니다. 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분노가 식어야 비로소 사랑이 보인다는 말, 그게 사실이더군요. 가끔 밤이면 그 아이가 제 방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이건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되어주더군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날들 사이로 봄이 왔습니다. 집은 더 작아졌고 수납장은 낡았지만 그 안엔 새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과 비누, 그리고 햇살 섞인 냄새. 민정이는 작은 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서류를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저녁이면 퇴근길에 빵을 사들고 옵니다. 엄마, 이건 할인해서 샀어. 그 말에 우린 같이 웃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등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손이 한때 서류를 위조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던 손이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되었다고. 저녁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같은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인생다방, 오늘의 사연. 그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정리됩니다. 이제는 슬프지도 않고 그저 고요하게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두 가지 고요함이 있다고요. 잃은 뒤의 고요함, 그리고 다시 얻은 뒤의 고요함. 지금 저는 두 번째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창문 밖에 가을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저 감사히 맞이합니다.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들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가족이란 건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오늘도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웃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이 부엌 문틈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제 세상의 빛이 되어줍니다. 정혜숙 드림.